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등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각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사망사고 만인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발굴, 개선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위험성 평가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제도 취지대로 현장에 위험성 평가가 안착했느냐겠죠.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빗발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여러 재해 요인이나 원인 분석 자료 없이 사업장 스스로 어떻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겠냐며 이는 노동부가 할 일을 현장에 떠넘기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기업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가 정착하면 재해 감소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말하듯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은 평상시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작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위험성 평가가 거추장스러운 서류 작업으로 전락하면서 실제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변동성이 있는지를 아는 인원은 경영 책임자보다는 현장 관리자, 현장 관리자보다는 당연히 현장 노동자일 거라서 위험성 평가에서 작업자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예컨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때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기록, 검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노사가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현장의 안전 역시 노사가 함께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에 투여할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등 사업주나 현장 노동자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기대서 주먹구구식으로 위험 요인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요. 사업장 규모를 떠나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해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 54회 방송에서는 한노부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주제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한노부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름비 보낸 뒤에 생각났던 밤 숨소리 들려오네 걸음걸음 사이로 푸른 마음은 나른히 번져가네 멀리서 날 부르는 널 보면 아마 긴 겨울이겠지 수없이 아른거릴 순간일 거라
난 그렇게 또 믿고 있었나 봐. 묻어내지기보단 피어나는 사랑으로 기억하며 돌아선 연인들의 그림자들은 가여워진 꿈이라 안아줄 수 없다면 참아내야 해. 보듬어 피어날 수 있도록 숨소리 들려올 때 아마 긴 겨울이겠지. 수없이 아른거릴 순간일 거라. 난 그렇게 또 믿고 있었나 봐. 묻어내지기보단 피어나는 사랑으로 기억하며 다만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던 그 밤 공기 여전해. 난 그렇게 또 믿고 있었나 봐. 묻어내지기보단 피었었던 사랑으로 기억하며. 카더가든의 긴 겨울 듣고 오셨고요. 그럼 오프닝에서 예고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 함께하고 있는 최민입니다. 네, 민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네. 가을 동안에는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달리기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달리기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은 더워서 힘들고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봄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데 가을이 그렇죠. 달리기가 좋아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사실 달리기를 시작한 게 올해 4월부터였거든요. 유행을 타셨군요. 그렇죠. 다들 달리길래 왜 뭐가 좋아서 저렇게 달리나 했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절은 봄을 살짝 겪어봤고 여름에 그 힘든 시기를 나면서 여름 달리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에 초입에 지금 들어설 즈음이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침에 달리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 공기를 마시면서 달린다는 게 왠지 들어보면 상쾌할 것만 같지만 일단 나가는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오들오들 떨리는 걸 견뎌내야 되는데 가끔씩은 좀 귀찮아서 날씨가 춥다는 예보가 있으면 안 달리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또 겨울에 달리는 맛도 있어요. 되게 추운데 약간 몸에선 열 나고 얼굴은 차가운 바람이 맞고 그럴 때 약간 상쾌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즐기시는군요. 네, 올겨울에 우리 용현 DJ님도 경험을 해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저희 그 달리기 얘기를 주제로 해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잡담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달리기 요즘에 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역시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과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를 잡읍시다. 네네.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말 그대로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전체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평가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산에도 많이 있는 기계에 들어가는 나사를 만드는 작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용현님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될 것 같으세요? 나사 만드는. 제가 뭐 나사 만드는 공정을 직접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면 네. 왠지 이제 철 같은 그런 금속 재료를 가공부터 해야 될 것 그쵸. 같거든요. 그러면 기계로 그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속을 깎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소음에 노출이 되고요. 금속을 잘 깎기 위해서 이제 윤활유 역할도 하고 또 그 금속과 기계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금속 가공유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것들을 뭐 용접을 한다. 그럼 이제 용접 휴 같은 거에 노출도 될 수 있고 네. 또 이런 아주 이제 보통은 유해 물질하면 그런 것부터 생각하지만 나사 재료를 들고 나르고 다 완성된 나사를 또 갖다 옮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위험, 허리나 어깨 같은 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교대 근무로 한다. 아니면 장시간 노동을 한다 하면 이것도 사실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노동부에서 법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소음이 얼마나 높은지, 금속 가공류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근골격계 위험은 또 따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평가를 해서 근골격계의 어깨가 얼마나 위험한지 따로 평가하고 교대 근무나 장시간 노동 같이 뭐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것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또 따로 평가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험성 평가는 이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의 틀로 이 서로 다른 소음, 화학물질, 근골격계 위험, 뭐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같이 놓고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다 전부 다르지만 전부 다 결국 노동자 몸에는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그래서 위험을 한 틀에 놓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학물질도 노출되고 소음도 노출되는데 둘 중에서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화학물질을 먼저 고칠지 소음을 먼저 개선할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위험들을 같이 평가하게 필요하다. 요런 게 위험성 평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에 들어있는 말을 보면 얼마나 이게 포괄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건설물, 그러니까 공장 자체, 아니면 공장에 들어와 있는 건물, 네. 그다음에 기계, 기구, 설비, 그다음에 재료, 네. 그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 행동,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물건을 들고 뭐 옮기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무튼 그 밖에 다양한 모든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그게 혹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크기를 측정하고 그게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그러니까 세상에 위험이 하나도 없는 일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도 사실 넘어지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침대에서 안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건 개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걸 판단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뭔가요? 그 평가의 목표는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간단한 형태의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런 예시가 옛날에 유럽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노동자들한테 종이를 다 한 장씩 나눠주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일하면서 유해스럽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걸 그냥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얘기 나왔던 난 너무 소음이 진짜 위험한 것 같다. 나는 이거 맨날 무게를 드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면 우리 장시간 노동해서 난 이게 개선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 혹은 우리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되는 거를 순서를 같이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아까 야당 의원이 이걸 노동부가 해야 되는 걸 다 떠넘긴 게 아니냐 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볼 때는 A라는 위험이 더 급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생각했을 때 B가 더 중요하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면, B부터 해도 좋다. 그게 위험성 평가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그리고 사장이 같이 이 정말 사업장 안에서 모든 위험을 다 살펴보면서 어떤 위험을 먼저 개선할지 정하고 그거부터 이제 순서대로 개선해 나가는 거. 예를 들어 소음도 심각하고 화학물질도 너무 독한 거 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여서, 아니, 우리 이번에 진짜 소음은 어떻게 해보자. 아니면 우리 페인트는 진짜 이거 그만 써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개선한다면 사실은 그게 이미 위험성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로 지금까지는 사장님이 하셨죠. 아니면 네네. 사장님과 안전관리자 요 정도가 해왔다면 사실은 그거를 이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하라는 게 위험성 평가의 취지이고요. 물론 그 중에 법적 기준에도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의 전제는 최소한 법적 기준은 지켜지고 있을 때 그보다 더 나은 조금씩 더 좋아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부터 개선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판단, 선호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요런 취지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벌써 한 10년 정도 도입된 지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저는 사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인 줄 아는데 10년도 더 된 제도였군요. 네네. 최근 사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위험성 평가가 예, 떴어요. 예. 그러게요. 국정감사에서 위험성 평가 다뤄진 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 위험성 평가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이제 현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이 있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이 21년도에 만들어지고 네.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장이 안전보건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었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어도 따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사업장이 평소에 안전보건 체계를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이행했다. 는 게 뭐냐?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활동을 잘 해왔느냐 이걸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보건 체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장이 그 회사가 얼마나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평소에 자기 문제를 잘 찾아내서 잘 살펴보고 거기서 과제를 찾아서 개선하고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평가를 하고 그걸 기록을 해두고 요런 말 그대로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위험성 평가인 거죠. 우리가 통틀어서 위험을 잘 살펴보고 거기서 뭘 먼저 할지 정해서 개선하고 다시 평가하고 기록하는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보건 체계 평가로 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우니까 난리가 부랴부랴 그동안 안 하던 10년 동안 조용했던 위험성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막 외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좀 너무 갑자기 뜨니까 진짜 중요한 이 위험성 평가의 의의 이런 걸 잘 못 살릴까봐 좀 우려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민님께서 생각하시는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보다 노동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이걸 이제 한국에 들여온 전문가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노동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더 위험한 걸 놔두고 덜 위험한데 노동자들이 꽂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노동자 참여가 핵심인 제도인데요. 네. 예, 그 과정을 노동자들이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이제 법에 정해진 거, 법에 90데시벨을 넘지 말아라, 소음이. 그러면 소음이 90만 안 넘으면 됐다. 요렇게, 그런 것만 신경 썼다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85지만, 이게 지금도 시끄럽다. 84나 83까지 낮출 수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취지. 사실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법적 잣대를 막 들이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 법적 잣대를 모든 사업장 다니면서 다 적용하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업장들이 아예 감시 밖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일터의 위험을 그 일터의 사장, 노동자, 가장 잘 아는 이 네네.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찾아서 바꿔나가는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뭐 정부나 언론에서는 자율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우리가 겪어봤던 정부의 모습은 보통 자율성을 강조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이제 기업 자체의 영역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고 모든 권한을 기업에 내맡기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장려하는 분위기가 정말로 괜찮은 건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사장님과 대등한 지위에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는 게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정말 얘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에게 권한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라는 거엔 자유롭게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목소리를 냈을 때 해고나 불이익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보장이 사실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역량도 있어야 돼요.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그러니까 전문가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을 보는 눈, 위험을 찾아내는 눈, 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위험도 찾고 개선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그걸 그냥 또 노동자 개인, 사업주 개인에게 맡기는 게 자율은 아닌 거죠. 이런 자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사업주를 지원하기도 하고 노동자를 지원하기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냥 던져놓는 면이 있긴 하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정부가 마련해 주려면 어떤 게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알아야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역량도 갖춰야 되는 거고, 위험을 찾아내면 그걸 또 이제 자유롭게 말하고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반원시아공단처럼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옆에서 부대끼면서 일을 하는 동료이기도 한 게 또 사장의 그런 또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맨날 같이 일하면서 네. 사장은 반말로 지시하는 게 아주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고. 형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직장 문화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사업장 동등한 지위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욱이 뭐 일하기 바쁜데 이제 안전이나 뭐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노동자 참여, 노동자 권한 이런 것도 좀 더 작은 사업장 노동자한테 맞는 방안이 보장돼야 된다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참여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동자 대표가 자료나 정보를 사장한테,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받아낼 권리,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사측 위원들과 노측 위원들이 합의를 하고 뭐 협상을 하고 그럴 이제 권리, 그다음에 이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어서 이제 사업장 위험을 실제로 살펴보고 산재에 대응하고 이런 거에 참여할 권리,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의무,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고, 또 만약에 하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5명 일하는데 그중에 3명씩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쉽지 좀 그림도 상상이 안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보이 같은 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 참여는 다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안전대표제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대표제요? 네네. 이것도 좀 생소한 개념인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한국에는 딱 안전대표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기는 한데요.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형태가 다르긴 한데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가 있잖아요. 우리도 법상에 또 혹은 노동조합의 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전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조합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단위나 규모로서 10명 이렇게 작은 사업장이라도 대표를 뽑게 하고 이 사람이 사업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전 점검도 하고 산재 발생하면 그 대응에도 끼어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내가 산재에 대해서 교육 좀 받고 오겠다 외부에서 그러면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해준다든지 교육비를 준다든지 이런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랑 좀 비슷한 취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비슷한 제도인데 한국에는 그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는 사업장에 두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00명 이상의 큰 사업장에서만 주로 하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주로 자기 사업장 안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작은 사업장 안전대표 제도에서 우리랑 다르고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몇 개 사업장을 묶어서도 안전대표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사업장 하나하나마다 안전대표를 두는 건 좀 어렵고 네. 또 사장님과 대등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몇 개 사업장이 같이 한 명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안전대표로 뽑은 조합원, 그런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담 노조가 반월시야공단 노동조합 월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월시야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월담 노조에서 안전대표를 뽑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월담 노조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법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산재 대응도 같이 하고 또 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에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지만 유럽 여러 나라에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은 사업장들은 근로감독 한번 안 받고 그냥 평생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노동조합도 거의 없으니까 뭐 노동조합의 견제, 감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전점검을 노동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한다면 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시면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 불만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요청해서 우리 안전대표가 와서 뭔가 대응도 하고 이거 법 위반 아니니까 얘기도 해주고 따져주고 그러면 저 정말 엄청 든든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은 없는 제도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좀 많이 도입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안전대표가 노동조합이랑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이런 나라들은 한국하고 달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노동조합원 중에서 안전대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전문가, 그러니까 안전대표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안전대표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활동비를 받고 소속 조합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대표해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관리자나 뭐 산업보건의나 이런 사람이 다 사장님의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일인데도 사장님의 입장에서 자꾸 판단하거나 눈치를 눈치 보고. 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이제 전문가가 간다는 것은 똑같은 전문가라도 되게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아무튼 좀 한국도 일단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더 높아져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도 실효성 있는 참여 방법이, 안전대표제처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최민님이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제가 모르는 노래라서요. 아, 네. 부하 숫자들이라는, 네. 밴드의 높은 마음입니다. 엽서 위에 새겨진 예쁜 그림 같은 그럴듯한 그 하루 속에 정말 행복이 있었는지 몸부림을 쳐봐도 이게 다일지도 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연극 그 속에서도 조연인 내 얘기 그래도 조금은 난 특별하고 싶은데 지금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 낮은 몸에 갇혀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면 밝은 눈으로 바라볼게.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라면 잊혀지고 말겠지만 높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낮은 몸에 갇혀있대도 평범함에 짓눌린 일상이 사실은 나의 일생이라면 발짝 두 배를 열어둘게. 증기 더 깊어질수록 대답할 수 없는 모든 게 아직은 너의 비밀이라면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님께서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뭔가 문제를 발굴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았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야 개선- 또 문제를 찾아낼 뭐 동기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을 하고 그 개선 상태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작은 사업장에서는 이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주들은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돈 없는 사장님들 그러니까 핑계일 수도 있지만 네, 뭐 항상 네. 뭐 돈 없다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 어떤 설비나 도구를 도입할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런데 시간을 쏟을 여력도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찾았으면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정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비슷하거나 그래서 해결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또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장들이 환기가 어렵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쓰는 물질이 독성이 좀 높아서 저독성, 무독성 물질로 바꾸고 싶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럼 특히 여기 반월시야공단처럼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 있으면 또 근처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여러 공장 사업장이 모여 있기도 하니까 맞아요.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좀 정부 지원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아놨던 개선 사례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좀 찾아보기 쉽게 하거나 아예 이렇게 묶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게 지원을 하거나 그러면 어떨까? 작은 사업장 사장님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작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이제 대행하는 그런 곳들에서도 금방 찾아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뜻이 있는데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돈을 들이고도 효과를 못 본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5명도 안 되는 3명이라는 지하에 있는 장애인 보조기 제작하는 업체에 제가 갔었는데 네.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석고가루 같은 게 날려가지고 아. 그 일하는 분이 막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3명밖에 일 안 하니까 사장님이 큰 돈을 들여서 설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왜 천장에 지붕에 다는 천장에 다는 그런 환기 그러니까 집진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석고가루니까 이게 무겁잖아요. 이걸 위로 빨아들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럼 막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게요. 그래서 거의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루가 발생하는 바로 책상 근처에서 바로 빨아들이게 아니면 기계에서 아예 빨아들이게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가서 알려드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방법을 정말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걸 사실 자율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까지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고 그걸 도와주는 건 특히 작은 사업장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뭔가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만 일하게 되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인근 사업장의 개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저러저러하게 대응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더라. 네.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다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늘에다 설치하면 안 된다. 여기 밑에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어디다가 좀 해놓으면 최소한 뭐 보조기 제작 업체들이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따로 모아두지 않으니까 그냥 설치한 업체들이 자기 노하우로 그냥 사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또 지금의 어떤 제도상에서는 그 업체들이 자기네 권리라고 하면서 안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제안하고 있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했던 개선 사례, 아니면 정부 지원금으로 했던 개선 사례, 이런 거라도 좀 자세한 내용을 뭐 사진이랑 같이 해서 뭐 어떤 재료로 어느 정도의 이제 용량, 성능으로 한 걸 얼마 정도 가격에 설치했다. 이런 걸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보고 개선을 따라할 수 있도록.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산업단지 차원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좋죠.
노동부 말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전보건 관련해서는 거기서도 이제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월담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뭐 공단 내 유사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위험을 확인한다든지 산업단지 차원에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또는 뭐 어느 한 가지 종류의 개선을 쭉 해나갈 수 있게 공단에서 직접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한번 사면 대량을 사니까 또 싸게 살 수 있는데 심지어 돈도 많은데 그렇죠. 소규모 사업장은 한 개 설치해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돈도 더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뭐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뭐 어떤 염색 관련된 공장들의 환기 문제를 쫙 해결해보자. 그러면 이제 환기와 관련된 설비도 쫙 좀 싸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전문 업체를 찾아주고 비용을 뭐 대거나 아니면 일부 할인해주거나 뭐 이런 걸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한다든지 이런 역할 아니면 문제를 찾는 전문가라도 좀 공동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 찾는 것도 또 비슷한 문제를 쫙 같이 찾는 게 더 당연히 쉽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계획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지원 사업 대부분들이 아마 뭐 대단한 전략이든 구체적인 계획이든 뭐 이런 것들이 없이 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뭐 위험성 평가를 강조를 하면서 위험을 찾고 발굴하는 뭐 컨설팅 뭐 이런 걸 좀 도와주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설비 투자 그러니까 뭐 300만 원을 받아서 환풍기를 설치했어요. 뭐 아니면 뭐 500만 원을 받아서 뭐 공구 보관하는 공간을 뭐 설비를 바꿨어요. 이런 계획서를 내고 그 물건을 도입하는 네. 그런 데 주로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그런 식의 한 번씩 하는 굉장히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접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안산이면 안산 뭐 재활용 산업이면 재활용 산업 이런 데서 뭘 먼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걸 쭉 놓고 자원을 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냥 쭉 내서 선착순 내지는 뭐 이렇게 먼저 들어온 것들을 그냥 앞에서부터 돈을 주는 방식이라서 몇 달 지나면 이제 뭐 예산이 소진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또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제 입체적인 전략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신청하는 대로 네. 알아서 기업이 알아서 각자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식이고 그마저도 지속성이 없고 뭐 네. 이런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아, 어쩌면 뭐 진짜 열악한 사업장은 지원 사업 신청조차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 사업주가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외국에서도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보고서 연구들을 보면 작은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그냥 사업주 의지에게만 맡기면 그런 식으로 더 나쁜 상황의 사업장들은 지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클린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풍기를 지원하고 뭐 책상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그 환풍기 설비 업체에서 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지원서 써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거 하면 돈 별로 안 들이고 환풍기 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좀 지금은 너무 아쉬운. 그래서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는 자유를 할래도 적절한 강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올해는 도금 산업의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감독, 지원 이런 걸 쫙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좀 지원 사업 효과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지원을 해줘도 그 전후 평가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단순하게 만족도 조사 식으로 물건 새로 설치했다 사진 찍어서 내고 뭐 좋아졌어요 뭐 이런 정도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사실 지원 사업도 이제
뭐 몇백 개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업장을 다 전후를 막 굉장히 어려운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면 몇 개라도 개선 전후에 뭐 환기 수준을 평가한다든지 개선 전후에 사고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냉정하게 그냥 그걸 이제 보이기 좋게 다 좋다고 평가할 게 아니라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안 좋으면 다음번엔 다른 지원을 하면 되고 이런 게 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좀 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가끔 기댈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복잡한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설레고 벅차던 처음의
예, 최민님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봤는데요. 지원 금액 자체가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수준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좀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국가 수준의 위험성 평가는 어떤 거죠? 네, 위험성 평가가 이제 사업장 안에서 여러 위험을 일단 남김없이 다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선택해서 해결해보고 또 그 뒤에 또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이런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집중해서 개선 과제를 내보고 또 지원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계획이 굉장히 두루뭉술한 면이 있거든요. 또 산재 예방 계획이랑 지원 사업이랑 또 산재 보상이랑 뭐 이런 게 연계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보건 수준을 좀 다시 잘 평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기반해서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 지원사업, 지자체나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도 그 소규모 사업장에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략이 없어서 지금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소규모 사업장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회적으로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노동안전보건 이슈가 뜨면 좀 알아서 하는 척이라도 하기도 하고 망신주기,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가 났는데 삼성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것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압박이 가는데 작은 사업장은 정말 그런 영향 자체를 덜 받잖아요. 네. 어떤 때는 사실 그냥 산재 난 다음에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감독과 지원책이 긴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그게 작은 사업장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 수준의 위험성 평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커녕 뭐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정부든 뭐 안전보건공단에서 해준 그런 위험성 평가 인정제도 같은 것들이 오히려 기업이 자기 문제를 가리고 안전한 척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리셀이 매년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그게 사고를 막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21년도부터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다. 그래서 산재 보험료도 깎아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뭐 허울뿐인 제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답정너처럼 체크리스트 주고 이 중에서 이거 위험하네, 위험하지만 일할만 하네. 뭐 아무튼 뭐 평가했으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놓는 게 평가 과정이 좀 잘못됐다. 더 엄격하게 평가해서 인정 사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정 사업장을 엄격하게 뽑는 게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라는 게 강제와 자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도 뭔가 사업장의 자율이 강조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로감독관이 모든 사업장을 다 감독하고 둘러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안전과 보건을 챙기긴 해야 되는데 감독이 올해는 집중해서 감독하고 들여다보는 업종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불시에 이루어지고 만약에 걸리면 정말 크게 벌을 받는다. 이런 걸 사업주들이 체감을 해야 자율적으로 미리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겠죠. 네. 그때 지원책을 적절히 들이밀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제대로 된 감독과 걸렸을 때 제재가 없으니까 자율적인 개선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흉내내기에 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감독과 사업장 스스로 하는 관리가 이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말하면 이제 당근과 채찍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전보건 행정의 그 채찍의 역할이 너무 약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채찍도 약한 데다가 음. 노동자들의 권한 문제가 예, 그 노동자들이 채찍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음.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위험 이런 걸 발굴 개선하고 가려면 노동자 권한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 강조했던 이 사업장 위험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볼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노동조합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싸울 권리 이런 걸 지금 계속 거부권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가 위험성 평가를 독려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노동자도 하고 사장들도 하니까 사실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정부에게 감독을 잘하라고 강조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정말 문제를 발굴해 보는 거, 개선해 보는 거, 그런 경험을 노동자들이 가지는 거, 이런 건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위험성 평가를 노동자의 경험과 역량과 힘을 기르는 계기이자 수단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그 노동조합이 그럼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장 안전을 잘 지켜낸 사례가 있을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톨게이트 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톨게이트에서 계산을 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도로공사에 고용이 안 되어 있다가 투쟁 끝에 직접 고용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대신 이제 그 과정에서 업무가 일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계산을 하던 노동자들이 고속도로의 버스 정류장, 아니면 뭐 화장실 이런 데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100km가 넘게 달리는 차들 바로 옆에서 그냥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특별한 안전장치 이런 것도 없이. 네. 그래서 그때 노동조합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걸 생각해 낸 거죠.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이미 회사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다 이거 괜찮다, 할 만한 위험이다 이렇게 내었던 것을 노동자가 개입해서 같이 위험성 평가를 다시 했고 그랬더니 결과가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니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노동자들이 이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그 작업을 거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멋진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것은 해당 조합원들이 거부하니까 그걸 이제 그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분들이 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네. 네, 좋은 사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안전하게 일하려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한, 힘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반월시아 공단에서도 위험성 평가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을 잘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작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예, 맞춰도 되겠죠? 네. 예,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민님과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 함께했습니다. 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 54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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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